인간이 다른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한 이후 지배자의 입장에서 분열시켜 통치하라 라는 말만큼 솔깃한 생각은 드물었다. 이런 역사성을 고려하면 루이 11세가 처음으로 이 원칙을 내세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듯하다. 그럼에도 그가 이 말을 고안한 사람으로 영예를 누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의혹의 시선이 따갑겠지만 고대에도 분열시켜 통치하라는 권력 정치에서 즐겨 사용하는 원칙이었다. 기원전 4세기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아버지 필리포스 1세는 이 원칙을 자신의 구호로 내걸었고 그 후로 약 200년 뒤 그리스 역사가 폴리비오스의 저서에도 이런 원칙이 나온다. 로마인들도 많은 전쟁에서 분리 통치의 전술을 구사했다. 일단 적을 분열시킨 다음 로마 쪽으로 넘어오지 않는 편을 하나씩 차례로 무찔렀다.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15세기의 잔호강으로 불린 프랑스 왕 루이 11세의 말로 알려져 있다. 짧고 굵은 목에 큼직한 코, 축 처진 턱, 기분 나쁜 눈빛의 이 못생긴 남자가 라틴어로 분열시켜 통치하라 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루이가 태어날 당시 프랑스는 벌써 수십 년 동안 영국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이 전쟁은 훗날 백년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되었는데 당시 영국은 프랑스의 상당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고 샤를 7세의 프랑스 궁정은 간계와 음모가 판을 치고 있었다. 샤를은 아버지 샤를 6세가 죽은 1422년에 프랑스의 왕위를 요구했다. 그러나 샤를 6세는 1420년에 체결된 트루아 조약에서 프랑스 왕위를 공식적으로 영국의 헨리 5세에게 물려준 상태였다. 막강한 부르고뉴 공국과 파리 위와도 샤를의 왕위 계승을 거부했다. 결국 샤를은 루아르 강 남쪽의 부르주로 밀려나 그곳을 터전으로 프랑스 왕국의 일부를 지배했다. 그 때문에 샤를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부르주의 왕이라고 불렀다. 샤를은 신홍에 거주하면서 처음 얽매가는 왕위와 왕국을 되찾는 싸움에 매달리지 않고 향락 생활에 폭 빠져들었다. 그는 자신의 뒤를 이을 왕자의 안전을 걱정해서 당시 2살이던 루이를 투르 지방의 남동쪽에 위치한 로슈 성으로 보냈다. 루이는 화려한 궁정과 양친의 품을 떠나 멀리 한적한 곳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 시골의 자연은 내성적인 어린 소년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고 순박한 시골 사람들의 열렬한 신앙심은 그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루이는 10살 때부터 루아르 강가의 앙부아즈성에서 어머니 누이와 함께 살았다. 여기서 정치와 군사 문제에 관한 철저한 교육을 받았고 왕위계승자로서의 역할도 배우기 시작했다. 그 사이 왕위계승 전쟁이 재개되었다. 전쟁은 시골 농부의 딸 잔 다르크의 출현으로 전환점을 맞았다. 1429년 3월 1일 잔 다르크가 신홍성을 찾아와 하느님이 자신에게 프랑스 해방의 과제를 내렸다며 샤르를 설득했고 장차 샤르리 랭스에서 왕위에 오를 거라고 예언했다. 실제로 그녀는 영국에 점령당한 오를레앙을 해방시켰고 전통적으로 왕의 대관식이 열리는 도시 랭스로 가는 길을 안전하게 확보했다. 1429년 7월 17일 마침내 샤를은 이곳에서 장엄한 의식을 거쳐 프랑스 왕위에 올랐다. 이제 영국 점령군에 대한 전쟁은 새로운 동력을 얻었다. 샤를 7세는 그 후 몇 년 사이에 프랑스 영토 대부분을 찾았고 1453년에는 백년전쟁을 완전히 종식시켰다. 샤를 7세는 이제 갓 16에 불과한 루이를 랑그도크의 총독으로 임명했다. 왕세자는 아직 미성년이었지만 군대와 재정도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능숙한 솜씨로 관할지를 안정시켰다. 아들의 성공을 보고받은 샤를 7세는 그를 다시 불러들였다. 그런데 루이는 자신 속의 권력에 대한 재능과 의지가 숨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우유부단한 다혈질의 샤를 7세와 내성적이면서도 추진력이 강한 아들 사이의 갈등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처럼 잠재되어 있었다. 조숙하고 야망이 큰 루이는 아버지의 방탕한 생활을 경멸했다. 결국 1440년 왕에게 반대하는 제후들이 일으킨 프라그리 반란에 가담했지만 반란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샤를은 아들을 용서했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3년 후 루이는 서둘러 달려가서 영국군에게 포위 공격을 당하고 있는 디에프를 도와주라는 부왕의 명령을 받았다. 결과는 루이의 승리였다. 약관의 나이에도 그가 승리를 거두게 된 데에는 유능한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 줄 아는 능력이 크게 작용했다. 디에프의 성공에 이어 루이에게는 스위스군을 무찌르라는 임무가 내려졌고 그는 이 임무 역시 멋들어지게 완수해냈다. 아들을 왕궁에서 멀리 떠나보내고 싶었던 샤를 7세는 루이를 도피네의 제후에 임명했다. 루이는 이곳에서 훗날 프랑스 왕이 된 다음 보여줄 통치 스타일을 미리 선보였다. 적들을 반목시켜 어부지리를 얻었고 자신에 대한 귀족 계급과 교회의 도전을 권위적인 태도로 단칼에 잘라버렸다. 다른 한편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경제발전을 장려하는 일면을 보이기도 했다. 루이는 1451년에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보이 공작의 딸과 결혼했고 그의 분노한 부왕은 아들을 향해 군대를 출정시켰다. 아버지의 분노로 목숨을 잃을까 두려웠던 아들은 샤를 7세의 또 다른 적인 부르고뉴의 선량공 필리프 궁정으로 피신했다. 그는 여기서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이념을 접했다.
또한 경제적 번영이 학문과 인문주의, 문화의 발전에 얼마나 깊이 좌우되고 이것이 한 국가의 안정에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주는지 깨달았다. 심지어 국가에도 통치술이라는 기술이 필요하고 이러한 기술은 이탈리아의 정치판에서 알 수 있듯이 윤리적인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때가 많다는 사실도 배웠다. 1461년 마침내 샤를 7세가 세상을 떠났다. 밀정을 통해 끊임없이 부왕의 병세를 보고받던 루이는 자신의 궁정에서 부왕을 애도하는 것을 그만 뒤 일단 사냥을 나갔다. 그러고는 냉스로 출발했고 부르고뉴의 필리프 공이 그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었다. 루이 11세는 100년 전쟁이 끝나고 찾아온 경제적 부흥으로 처음 얼마가는 정치적 안정기를 누렸다. 그러나 다른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었다. 선왕을 몰아내기 위해 함께 뭉쳤던 과거의 동맹자들이 이제 그에게 칼끝을 겨눈 것이다. 프랑스는 아직 강력한 제후국인 부르고뉴와 브르타뉴가 루이의 권력을 위협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루이도 호락호락하게 자리를 빼앗길 사람이 아니었다. 인물 면에서는 호감이 가지 않는 유형이었지만 말이다. 그의 외모는 사람들에게 별로 좋은 인상을 주지 못했다. 가냘픈 몸매, 치켜 올라간 어깨, 가늘고 구부정한 다리는 군주의 용모치고는 너무 초라했다. 게다가 신중하고 딱딱한 눈빛은 사람을 얕잡아 보거나 남을 의심하는 듯했고 정감도 없고 속도 내비치지 않았다. 대신 이해력이 빠르고 여러 곳에 관심이 많고 언제나 정보에 밝았다. 곳곳에 심어놓은 밀정체계는 그의 중요한 통치수단이었다. 루이는 재임 20년 동안 무엇보다 적의 동맹을 분열시키는 능력, 즉 분열시켜 통치하는 기술을 완벽하게 완성시켰다. 적진의 분열을 일으켜 어부지리를 챙겼고 적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줄도 알았다. 내향적이고 조급한 성격이었음에도 가끔 인간적인 매력을 발산했기 때문이다. 물론 위선이나 가십과도 거리가 먼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언제나 이렇게 못 박았다. 속임수를 쓰지 못하는 사람은 통치할 수 없다. 잔악함과 공포 정치는 루이의 중요한 통치 수단이었고 적들은 그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똑똑히 알아야 했다. 가령 그는 한때 자신이 신임에서 추기경에 임명한 사람을 11년 동안이나 차가운 감옥에 가두기도 했다. 루이는 행정을 정비하고 태생이 아닌 능력에 따라 관직을 임명했다. 그로써 국록에 길들여진 고위 귀족 그리고 새로 등장한 시민 계급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다. 통일국가 형성에 있어 시민 계급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리라 기대했던 것이다. 여기서도 분열시켜 통치하라라는 원칙이 작동했고 왕권은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나 루이의 적들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1465년 왕국의 주요 제후국들이 국왕에 반대하는 공익동맹을 결성했다. 이 귀족 동맹의 선두에는 루이의 친동생 샤를 베리 공작과 훗날 부르고뉴의 공작이 되는 용담공 샤를이 있었다. 양 진영 사이에 여러 차례 전투가 벌어졌다. 루이는 처음엔 몇 차례 승리를 거두는 듯하다가 나중에 패배를 당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특유의 음모와 뇌물 공작으로 동맹을 와해시키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루이의 적은 프랑스에만 있는 게 아니었다. 그는 대외적으로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지만 그때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났다. 끈기와 정치적 책략 면에서 적들보다 한 수 위였던 것이다. 교묘한 수법으로 그는 비교적 큰 전투는 피하면서 비밀 외교와 간계로 집요하게 적들의 단결을 무너뜨렸다. 그 사이 세상을 떠난 선량공 필리프를 대신해서 부르고뉴의 공작에 오른 용담공 샤를도 루이의 그런 술수를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었다. 루이는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 프리드리히 3세에게 샤르를 왕에 책봉하지 말라고 조언함으로써 왕이 되려는 사르의 야심을 꺾어버렸다. 샤를이 왕이 되면 즉시 프리드리히의 황위까지 노릴 것이라고 충고했던 것이다. 용담공이라는 별칭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샤를은 1477년 결국 낭시 전투에서 전사했다. 루이는 지체 없이 부르고뉴에 대한 권리를 요구했다. 부르고뉴는 국왕의 봉토이기 때문에 프랑스 왕국에 통합시키는 것이 정당하다는 이유였다. 루이의 요구는 관철되었다. 그 뒤에는 프로방스와 앙주, 맨 지방까지 프랑스 왕령으로 통합하였다. 오를레앙 공국을 손에 넣으려는 그의 책략은 특히 음흉스러웠다. 루이는 젊은 공작에게 불구인 자신의 딸 요한나와 결혼할 것을 강요했다. 이 결혼 생활로 자식이 태어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오를레앙 공국이 장차 왕의 수중에 떨어질 것은 자명한 듯했다. 그러나 훗날 루이가 공국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사위 오를레앙 공작이 왕국을 물려받은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1498년 오를레앙 공작은 루이의 아들 샤를 8세의 뒤를 이어 프랑스 왕이 되었고 왕위에 오르기 직전에 요한나와 이혼했다. 루이 11세는 말년에 점점 더 괴팍해졌다. 철통 같은 플래시레트로 요새로 칩거에 들어가더니 목숨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하려는 노욕으로 자기 주변에 성유물을 수없이 배치해 놓았다. 목숨을 연장하려는 왕의 욕망 덕분에 왕의 주치의가 부자가 된 것은 당연했다. 루이는 막대한 돈을 들여 이국적인 동물들을 사들이고 사치스러운 옷을 구입하는 데만 치중할 뿐 국정은 점점 등한시하였다. 그와 함께 암살의 공포는 더욱 커져나갔다.
루이는 심각한 뇌졸중 발작을 일으킨 뒤에야 아들 샤를에게 권력을 이양했다. 예전에 비해 왕권이 훨씬 강화된 통일 프랑스 왕국을 물려준 것이다. 이로써 루이는 민족 국가와 절대왕정의 선구자가 되었다. 귀족 계급뿐 아니라 교회까지도 강력하게 옥죄였고 이들의 재산 역시 왕의 은총으로 하사받은 봉토에 불과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강력한 군주의 상을 제시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검색창에서 성필원으로 인물 검색 부탁드려요.